낭만서점 16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날이 추워졌습니다. 허나몽입니다. 네, 날이 추워졌다라고 하셨는데 제 앞에 있는 허나몽 평론가님의 모습은 반팔이에요. 사실 왜 이렇게 덥죠? 이거 스튜디오 왜 이렇게 더워? 밖은 추운데. 네. 아니 뭐 날이 추워졌다라고 했는데 예, 실제 옷차림은 상반된 허나몽 평론가님. 네, 뭐 감기 걸리진 않으셨고요. 코 맹맹이 소리 같죠. 그리고 제가 아까 날이 춥습니다 소개했는데 원래 그 현실과 또 이렇게 지금 녹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다르잖아요. 하얀 거짓말로 이해해 주세요. 약간 비겁한 변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께서는 매주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이 스튜디오에 2주 만에 방문을 또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뭐 하나를 그 전에 미리 해놓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열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녹음이 없어서 좀 쉬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책은 항상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추석 연휴를 겸해 좀 푹 쉬고 돌아왔는데요. 그 충전된 에너지를 또 오늘 충분히 발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이 평론가님은 푹 쉬셨군요. 부럽습니다. 저희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네, 한량 박선생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채실비치 해설을 영화로 먼저 알게 됐는데요. 책으로도 읽어봐야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언 맥큐어의 솔라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뒤에 채실비치에서 이언 맥큐어 원작의 영화가 또 개봉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저는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에 워낙에 큰 영화들이 많아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 이 젊은 관객들에게 호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량 박 선생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신 거 보니까 흥미로울 것 같네요. 네. 예전에 정희연 작가님과 같이 진행을 할 때 이 채실비치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소설을 먼저 읽고 영화도 봤는데요. 영화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허나몽 평론가님 어떠셨나요? 저는요, 안 봤습니다. 안 보셨군요? 네. 연휴 때 할 게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안시성 봤습니다. 안시성. 네. 초록지붕 N님의 댓글입니다. 장문의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얼마 전에 교보에 갔다가 사랑하는 습관이 출간된 걸 보고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집에 왔어요. 이 집에 와서도 기억에 남아 인터넷으로 다시 검색해봤는데 외국에선 19호실로 가다로 출간된 단편선을 우리나라에서 2개의 책으로 나눠 출간한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떤 책을 선택할까 고민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나 정치적 사건이 섞인 글들을 모아놓은 사랑하는 습관보다는 19호실로 가다가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이 기울고 있던 중이었는데 딱 맞춰서 낭만서점에서 방송까지 해주시니 선택장애가 있는 저에게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게다가 하필 명절이 막 끝나고 난 시점에서 듣는 19호실로 가다는 더더욱 가슴에 콕콕 박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속상한 엔딩을 남겨준 이번 추석이 힘들었었는데 19호실로 가다를 읽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19호실로 가다가 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19호실로 가다가요. 이게 좀 한국의 그 창작자들에게도 꽤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그 단편 심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한국 영화. 근데 19호실로 가다를 저희가 녹음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또 몇 편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유사한 컨셉의 영화를 2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 여성 감독님들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욕구 같은 것도 있고 또 이 도리스 레싱의 19호실을 가다를 보시고 또 거기서 영향을 좀 받았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해서 도리스 레싱의 어떤 영향력이 한국에서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컸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하는 이런 좀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햇빛님도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가다 편을 듣다가 이 책을 읽고 다시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새벽에 읽고 다음날 아침 방송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지성이란 게 도대체 뭘까? 이성과 감정은 어떻게 다를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한 방송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허이평론가님께서 여름햇빛님의 댓글 하나를 그냥 넘기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갤러리에 허위평론가님 사진 잘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 제가 네. 혼잣말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실물은 되게 별론데. 네. 맞습니다. 네. 농담인 거 아시죠? 허남 평론가님께 네. 제가 이따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위평론가님 진짜 잘생기신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네. 비겁한 변명을 두 번째로 하셨고요. 그러네요. 예. 다음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소쿨 땡큐님이신데요. 네. 매번 듣기만 하고 계속 바빠서 꽤 오랫동안 댓글을 못 남겼네요. 라고 일단 인사말 남겨주셨고요. 연애의 기억 방송 너무 좋았어요. 30대 중반이 되어보니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20대 때와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한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을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끼게 되고요. 책 내용 읽어주실 때 공감되는 말들이 많아서 아, 정말 그렇지 하고 고개 끄덕이며 들었네요. 라고 했는데 그렇죠. 책 보면 정말 줄리언 반스 책 보면 특히 이제 연애할 때 있거나 그 연애가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읽게 되면 정말 공감하는 문장들이 네.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찰력이 워낙 뛰어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도 해주셨네요. 상처받기 싫어서 내 생활에 소홀해지기 싫어서 연애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문득 20대처럼 두려움 없이 사랑에 내던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가끔 있죠. 저 같은 경우 그런 생각해요. 나에게도 다시 사랑의 계절이 찾아올까? 왜 화끈하게 사랑 안 했을까? 네. 네. 아니,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네. 뭔가 허남웅 평론가님께서도 네. 그런 바람을 네. 이 가을에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전 뭐 그런 네.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해요. 뭘 알고 계신가요? 느껴져요. 기운이 모락모락 느껴집니다. 네, 모든 걸 다 잘 아시는 허위평론가님이시군요. 아닙니다. 네, 저희 책 선물 받으실 분 말씀드릴게요. 네, 허위평론가님의 사진이 잘 나왔다고 파문을 일으키신 여름햇빛님, 그리고 처음 댓글 소개해드린 한량 박 선생님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책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북뉴스@교보북.co.kr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보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고요. 제목은 집 근처 도서관에 책 없으면 다른 곳에서 무료 택배 서비스. 내년부터 인천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집 근처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싶은 책이 없으면 다른 도서관에서 신청해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 중앙도서관은 내년 1월부터 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8곳에서 도서 대출을 공유하는 상호 대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도서관 이용 주민이 빌리고 싶은 책이 집 인근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지역 도서관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시 교육청 산하 중앙, 북구, 부평, 주안, 화도진, 서구, 계양, 연수 도서관 등 8곳을 비롯해 인천시 평생학습관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네. 빌리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을 경우 네. 다른 지역 도서관에서 택배로 받아본다. 굉장히 좋은 서비스 아닌가요? 네. 저는 사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집 근처에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접하니까 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인천뿐만 아니라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네. 이런 서비스를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좋겠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82년생 김지영, 일본서도 읽힌다. 12월 초 1업판 출간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인데요. 국내에서 페미니즘 열풍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일본에서도 출간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출간된 대만을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도 책이 나올 예정인데요. 출간 계약을 체결한 일본의 출판사는 일본 사회에선 다른 곳에 비해 페미니즘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면서 페미니즘을 향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출간 추진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이제 붐이 네. 한번 일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조만간 또 영화화가 될 예정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일본에서 또 출간이 되고 하면 다시 한번 82년생 김지영이 또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네, 일본에서는 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제목도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낭만서점 164회에서는 NH 클라인바움의 죽은 시인의 사회를 다룹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를 저희가 다루는 이유가 있죠. 네. 네. 저희가 죽은 시인의 사회를 다루게 된 이유는 이 지나가는 슬픔님의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 예전에 바다별 0524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좀 골라달라고 하셨는데 네. 죽은 시인의 사회가 마침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영화로 먼저 접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를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극장에서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모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보고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네, 저 고등학교는요 사실 다른 고등학교 달라가지고 고등학생 3학년인데도 뭐 보충 수업이나 자율학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와.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부모님들의 걱정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네. 3시 20분에 수업이 끝나고 이 영화를 보러 이제 갔던 거죠. 영화를 보고 충격이 너무 받았던 게 아니 그렇게 자유분방하다는 미국에서 고등학생 교육을 이렇게 엄격하게 시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뭐 한국의 교육도 죽은 시인의 사회 속에 나오는 그 방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죽은 시인의 사회가 다루고 있는 시대가 네. 1950년대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요즘과 같은 자율성이 네. 어느 정도 보장되는 교육이 아니라 네. 예,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렇죠. 예, 시스템화된 체계 안에 아이들을 밀어넣는 맞아요. 예, 방식이 이 작품 안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1989년작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나왔던 작품이군요. 네. 피터 위어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 피터 위어 감독이라고 하면 또 국내 많은 영화 팬들에게는 짐 캐리가 출연했던 트루먼 쇼. 맞아요. 이 영화도 굉장히 좋았죠. 이 트루먼 쇼가 1998년작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벌써 20년이 네. 지났습니다. 트루먼 쇼 할 때는 제가 신촌에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잠깐 나와서 네. 크리스탈의 극장에 있었거든요. 크리스탈 백화점에. 거기서 봤던 기억이 있고 네. 그래서 피터 위어 감독 하면 꽤 이제 저에게도 익숙한 감독인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만들었을 때 정말 그때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감독이기도 하고 네. 거기에요. 에다노크가 출연했었어요. 맞아요. 토드로 이제 출연해가지고 그러니까 에다노크에 대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다노크라는 배우가 왜 이렇게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질까라고 네. 했더니 저의 학창 시절부터 지금 이렇게 클 때까지 그 비포 시리즈도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에 한 인생을 이렇게 배우로서 연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느낌도 드네요. 네. 저도 죽은 시인의 사회를 네. 중학교 때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뭐 에다노크의 이름도 몰랐고 그렇군요. 네. 로빈 윌리엄스만 맞아요. 네, 기억에 좀 많이 남았는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에다노크가 여기에 나왔구나 맞아요. 라고 예, 손뼉을 쫙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허이평론가님은 이렇게 중학교 때 이 작품 보셨다고 했는데 네. 그 보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제목 자체가 네. 예, 좀 시적이기도 했고요. 중학교 때 이미 시적인 감성을 느끼면서 영화를 고르셨군요. 아니요, 뭐 제가 그렇게 나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염증이 예, 실은 제 마음속에도 좀 그쵸? 모락모락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맞아요. 관련된 영화를 좀 찾아보다가 죽은 시인의 사회를 꼭 봐야 된다라는 추천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역시 후회하지 않았고요. 아, 그래서 영화를 보신 다음에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책상에 올라가셨나요? 그럴 리가요. 아, 그러진 않으셨군요. 네. 네. 책상 위에는 같이 올라가야 제 맛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건가요? 근데 책상 위에 제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무슨 이렇게 영화처럼 네. 멋있게 올라간 적이 아니라 벌 받으시려고 올라가셨구나. 맞아요. 네. 아니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 교실에 한 학생의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아,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다 올라가. 눈 감아. 책상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네. 그래서 눈 감고 손 대려고. 아, 학교 교육의 클리셰죠. 네. 아,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보통 이제 그런 경우 되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책상 위에 모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눈 감고 누가 갔는지 조용히 손 들고 아무도 눈 뜨지 마. 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압적인 그렇죠. 예, 방식이 아니었던가? 맞아요. 싶기도 해요. 허위평론가님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네. 반 정원수가 어떻게 됐나요? 40명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중학교 때 62명, 고등학교 때 57명. 네. 네. 뭐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 한 반의 구성원 수도 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한 학생에게 가는 관심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의문은 있는 거죠. 이렇게 학생 수도 줄고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더욱 친화적으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입시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 보면 저 때도 사실은 너무나 그 입시와 경쟁이라는 것이 심하다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나아졌을까? 라고 하면 의문이 드는데 아마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의 영화라든지 이런 소설이 지금도 많이 어필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변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라는 데도 생각이 미치네요. 그렇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가 이 영화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참 많이 읽혔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소설은 한국에 2004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초판 25세까지 팔렸고 개정판으로는 28세 그렇죠. 가 팔렸습니다. 엄청 많이 팔렸죠. 예. 그리고 하나 이제 정보를 알려드린다면 보통 이 영화가 나왔을 때는 죽은 신의 사회 그리고 소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NH 클라인바움의 죽은 신의 사회를 원작으로 해서 피터 위어 감독이 만들었구나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테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죠. 네. 죽은 신의 사회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 영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 NH 클라인바움의 소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작품의 오리지널리티는 시나리오 작가인 이 톰 슐만에게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계기 중에 하나가 1990년에요.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 자체가 그냥 영화로만 보여지는 것보단 또 소설로 했을 때 반향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설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바로 이 NH 클라인바움의 죽은 시인의 사회인 거죠. 네. 영화를 원작으로 한 소설. 네. 허당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게 크게 좋은 평가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작이 있고 영화를 만들었을 때 물론 뭐 좋은 작품도 있고 나쁜 작품도 있지만 영화로 만들어진 다음에 소설로 나오는 것 아마 죽은 시인의 사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보면 그 홍보의 일환으로 나오는 네.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작품을 읽으면 크게 만족스럽진 않는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죠. 네. 네. 왜 신카이 마코토 감독도 네. 너의 이름은의 경우에 영화 버전과 또 소설 네. 버전을 본인이 직접 써서 출간하기도 그렇죠. 했고요.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저는 소설 버전을 보진 않았습니다. 영화로만 두 작품을 그렇군요. 네. 보통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죽은 신의 사회는 좀 특수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극 중에 학교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계층에게는 이 작품이 일종의 좀 뭐 필독서까지는 아니지만 28세까지 팔렸다는 건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이 읽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효용이 있다는 걸 또 알려주는 거겠죠. 자, 그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소설로 쓴 NH 클라인바움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을 했고요. 신문사 기자, 논설위원을 거쳐서 소설가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많은 책을 썼거든요. 그중에 저한테 익숙한 건 이제 닥터 두리틀 관련한 책이 있네요. 지금은 뉴욕주의 마운티 키스코에서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N.H. 클라인바움의 이 책을 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을 땐 네.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책이 죽은 시인의 사회 한 권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죽은 시인의 한 권으로 굉장히 롱런하고 있는 거네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작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영화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의 메시지에 그렇죠. 집중하시는 게 독서하시는데 더 큰 즐거움을 얻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주제 자체가 극 중에 이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던 존 키팅 선생이 또 원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원 제목이요. 네. 데드 포이트 소사이어티잖아요. 네. 이게 당연히 그냥 번역하면 데드는 죽은이고 네. 포이트는 시인이고 네. 소사이어티는 사회니까. 네, 이거 오브가 중간에 있죠. 그렇죠. 이거 그냥 원제를 그대로 직역한 거 맞네. 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여기에 대한 오역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소사이어티가 사회로 번역될 뿐만 아니라 모임이라는 뜻도 갖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 죽은 시인의 모임.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이렇게 네. 번역하는 게 더 옳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저는 뭐 작품에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네. 죽은 시인의 모임이 네. 예, 합당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겠네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함으로써 네. 훨씬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하게 됐어요. 저도 지금 이 오역 관련해서 허위평론가님이 소개를 해주면서 드는 생각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소로우의 그 시에서 가져온 네. 거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책과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해석을 했냐면 뭐 당시에도 영화 볼 때도 그랬지만 죽은 시인 사실은 모든 사람이 시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자질들,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발현이 되는 건데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맞아요. 너무나 너무나 일원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학생들 하나하나가 다 시인이지만 시인들이 다 죽게 되고 그래서 맞아요. 그게 시스템의 사회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모임이라는 걸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쵸. 또 극중에 보면 이 학생들이 이 동굴 속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또 모임을 갖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중의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모임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울리는데 한번 좀 추론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영화가 국내에 수입됐을 때 죽은 시인의 모임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영화 제목다운 것일까라고 네. 했을 때 아마 죽은 시인의 사회가 있었을 거고 모임이라는 것을 썼을 때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이 대학생들도 그렇고 이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이라든지 네. 굉장히 많았잖아요. 모임이라고 썼을 때 혹시 그런 뉘앙스가 가기 때문에 이 수입사에선 또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그렇게 추론도 좀 해봅니다. 네. 네. 뭐 소사이어티는 어쨌든 모임과 사회라는 뜻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 사회라는 제목을 택해서 네. 해석의 가능성을 넓힌 것. 그건 지금에 와서 보면 네, 괜찮은 선택이었다. 네. 예, 싶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제 빅피처였군요. 근데 정말 그런 빅피처가 그렸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자, 죽은 시인의 사회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소설은 1959년 미국의 명문사립 남자고등학교 웰튼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웰튼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빡빡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은 모두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 영어 교사가 부임을 합니다. 그는 웰튼 아카데미 졸업생이기도 한 존 키팅인데요. 키팅 선생은 기존의 수업 방식과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학생들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과연 이런 수업의 변화가 또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지금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허위평론가님의 학창 시절 당시 학교 풍경과 그리고 이 죽은 시인의 사회가 묘사하는 학교 풍경, 뭐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비슷하죠. 그렇죠. 네. 어쨌든 위계라는 게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었고요. 네.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식이 좀 강했어요. 아, 그렇군요. 특히 또 제가 이 웰튼 아카데미처럼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명령과 규율의 어떤 엄격함이 좀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선생님들이 이 존 키팅 선생님처럼 좀 뭔가 다른 어떤 교육을 가르치시던가 수업을 하던가 그런 경우도 혹시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런 분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선생님들이 강압적인 선생님만 있던 건 아니고요. 네네. 네. 좀 학생들의 입장에서 뭔가 잘 이해해 주려는 그리고 무조건 암기해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지식이 전달되어야 하는가 그 맥락을 설명해 주려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경쟁이 심화된 그런 환경에서 이 선생님이 어떤 길을 밝혀주느냐에 따라서 개 중에는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길이 굉장히 또 미래로 나가는데 건설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죽은 시인의 사회는 그런 어떤 학교의 엄격한 교육 같은 것들도 비판하긴 하지만 이 존 키팅 같은 굉장히 밝은 어떤 이 지식을 가진 이 선생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도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그 미래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니까 그런 선생님들의 존재가 더욱더 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허나운 평론가님은 어떠셨나요? 네. 자유로운 좀 학창 시절을 보내셨다고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자유로웠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실제로 막 학교에 항의하기도 막 그랬어요. 뭐냐면 막 고등학교 되면 보통 보면 아침에 뭐 한 7시 정도에 학교 와가지고 일단 영교시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영교시도 없었고 또 3시 20분 정규 수업 끝나면 보충 수업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은 이 학교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아들, 저도 남자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우리 아들 대학 어떡하지? 할 정도로 그렇게 좀 걱정들을 많이 했던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런 자유분방한 이 분위기 상대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일종의 그 학생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현하는 데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재능을 발현하는 데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아마 제가 이 선생님 이 성함을 얘기하면 허위평론가님도 아실 거예요. 허병두 선생님. 아시죠? 네.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이제 책을 읽는데 거기에 대해 노력을 많이 쏟는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저 1학년 때 부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딱 그 정규 수업만 하게 되니까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좀 더 살아있는 지식을 안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또 허병도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은 신의 사회 읽으면서 존 키팅 그 부분 나왔을 때 허병도 선생님 또 그런 역할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허나웅 평론가님을 가르쳤던 국어 교사 중에는 유명한 시인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정희성 시인인데 시인인지 몰랐어요. 그때 정은강의 삽을 씻고라는 시가 교과서에 실려 있잖아요. 문학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정희성 선생님은 본인이 이제 알려주는 것만 계속해서 하고,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해도 별로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래, 뭐, 이거 거의 노는 시간 같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꽤 많았어요. 그래서 뭐 리더스뱅크의 이장돌 그분도 이제 저희 영어 선생님. 아니 그 학교 뭡니까 대체 웰튼 아카데미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웰튼 아카데미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저희는 딱 정규 수업만 하고 그런 진짜 명문 고등학교였던 겁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했는데 지금은 그런 학풍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라고 하면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 죽은 시인의 사회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학교 교훈이 딱 4가지예요. 전통, 명예, 규율, 최고. 근데 이 학교 교훈이라는 것도 처음에 학생들이 딱 입학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우리의 교훈이 뭔가 얘기할 사람 이러면 다들 기립해가지고 이거를 딱 얘기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일사불란한 모습 자체가 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게 교육받고 있구나. 이거 한 명 어떤 개별성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교육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또 효과적으로 묘사해서 알려주더라고요. 네. 이 신입생 환영회에서 교장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목해서 이 교훈의 의미를 묻습니다. 맞아요. 예컨대 이 캐머룬이라는 학생에게 전통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학교와 국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라고 답을 해요. 네. 그럼 또 제가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웰튼 아카데미 소사이어티 또 다른 후보자 조지 호킨스군. 명예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명예는 품위입니다. 그리고 의무에 대한 완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의무. 웰튼 학교의 학생의 의무라면 명문대학에 가는 거겠죠. 아이비리그. 거기에 대한 걸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낙스라는 학생은 규율이란 무엇인가에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 대한 존경입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의 말씀 잘 모셔라. 그런 거죠. 거역하지 말아라. 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닐 페리 군에게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최고란 무엇인가? 그래서 닐 페리 군이 대답합니다. 최고란 열심히 애쓴 대가를 말합니다. 또한 최고는 모든 성공에 대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든 말입니다. 최고의 대학에 가라. 아이비리그다. 우리는. 그쵸? 네, 그 얘기죠. 허나운 평론가님 고등학교 때 이 교훈 기억나십니까? 교훈이요? 허위 평론가님 기억나세요? 저는 교훈이 기억나지 않고요. 급훈이 기억이 납니다. 급훈도 있었군요. 뭔가요? 반의 급훈 옆반께 기억이 나는데 뭐였어요? 오늘은 뭐 할 거니? 그게 혹시 급훈이었어요. 공부해라 뭐 그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 급훈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뭐 할 거니? 자기가 뭐 할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였잖아요. 그런 거였군요. 저는 오늘은 뭐 할 거니라는 게 저는 학교에 이제 급훈이니까 오늘은 뭐 할 거니? 놀고 싶어도 공부해라? 라고 하는 어떤 강압적인 의미가 아니었을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었군요. 되게 평범한 급훈은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그렇죠. 뭐 이런 되게 뻔한 이 노력을 강조하는 것들이 대다수였는데 그 중에 오늘은 뭐 할 거니까 그러네요. 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와, 남의 반 거였는데 저 급품 마음에 드는데?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제 마음에 드는 건 이제 기억을 하는 거고 저는 급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전이라. 아마 근데 저 이렇게 윗세대 분들에게는 급훈은 아닌데 3당 사락 이라는 게 꽤 유행이었어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학생들을 그게 힘들게 하는 3당 오락이 아니라 4당 오락 아니었네요? 4당 오락이었네요. 3당 사락이 아니었군요. 3당 사락은 너무 사람을 극단적이지 너무 않나요? 그런가요? 아무튼 4당 오락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공부만 하게 하는 환경이니까 얼마나 또 숨막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영화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영화들도 꽤 인기를 많이 끌었고 여고괴담 같은 작품도 인기를 끌었던 게 그만큼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분출하고 싶은데 그런 영화들이 이제 풀어줬던 거고 그게 바로 이 또 죽은 시인의 사회이기도 한 거죠. 자, 이 소설의 등장 인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학교에 새 영어 교사를 부임한 존 키팅이 있습니다. 웰튼 아카데미의 굉장히 우수한 또 졸업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놀런 교장님께서는 존 키팅을 처음 소개할 때 굉장히 이제 존 키팅 선생 같은 분을 모셨다라고 했는데 학교의 방침과 다른 교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또 존 키팅 선생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존 키팅 선생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심지어 옥스퍼드에서 장학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뭐 이런 소개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 게 또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존 키팅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나오는데요. 네. 먼저 토드 앤더슨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토드 앤더슨이면 영화에서 치면 이제 에단 호크가 연기를 했는데 굉장히 소심해요. 소심한 데다가 그 소심함의 원천이라는 것은 형 역시도 웰튼 학교에 다녔는데요. 워낙에 잘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관심이 모두 형에게 맞춰 있고 형이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인 토드 앤더슨 같은 경우는 형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워낙에 이제 소심한데 존 키팅 선생을 만나면서 그 소심함을 좀 깨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더욱더 인상에 남고 마지막에 존 키팅 선생님이 떠날 때 가장 먼저 책상에 올라가서 오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치는 학생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아니, 네. 형이랑 비교당하는 기분이 네. 이 동생의 입장에서 진짜 어땠을까요? 아, 그러게요. 저는 형이거든요. 그렇죠? 네. 형이시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비교당하는 게 없어가지고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예, 네. 제가 첫째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그, 사립고여서, 네. 그 한 지역에서 이제 뭐 형과 그다음에 남동생이 네. 이렇게 나란히 그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1학년 때 그 친구의 형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네. 전교 1등이었던 거예요. 와, 전교 1등. 그 선생님들이 반에 들어오면 네. 제 그 동급생에게 네 형은 야, 네 형은 전교 1등인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를 네. 아무렇지도 않게 그쵸.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폭력인데 네. 우리는 그때 그게 폭력인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웃음거리로 삼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친구는 뭐라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그냥 머리만 극적극적 맞아요. 하고요. 속으로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랬겠죠. 토드 앤더슨이 바로 그런 경우였던 네, 겁니다. 맞아요. 사실 웰튼 아카데미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네. 뛰어난 학생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그렇죠. 건데 그 안에서도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선생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네. 부모가 형은 잘하는데 너도 그래야지. 그렇죠. 네. 이런 그 부담감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부모로 치면 가장 그 자식에게 부담감을 주는 부모라면 아마 지금 소개할 학생 닐 페리 네. 군의 아버지, 특히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심한데 닐 페리는 토드 앤더슨과 기숙사에서 같은 한 방을 쓰는 이제 학생이기도 하고 존 키팅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연극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또 연극을 하는 그런 일종의 배우, 학생 배우이기도 한데요. 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연극 그만둬. 또 너는 또 서클 하는 게 너무 많어. 하나 그만둬. 라고 하면 닐 페리는 그러고 싶진 않지만 워낙에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말을 다 들어주게 돼요. 하지만 연극 같은 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특히 존 키팅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건가 그걸 뭐 아버지에게 말해서 한다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용기를 주는데 이 닐 페리의 아버지는 전혀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네. 네. 닐 페리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요합니다. 넌 무조건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말이죠. 맞아요. 그거 하면 또 그 부담감은 얼마나 클 거예요.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낙스라는 네. 학생도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이 로맨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낙스의 아버지는 이제 법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인데 아버지 친구분이 낙스가 웰튼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초청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집에 갔다가 낙스가 크리스라는 여학생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낙스가 짝사랑하는 크리스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낙스가 보기엔 형편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에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로맨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학생으로 또 등장을 하죠. 네. 자, 그리고 찰리 달튼이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네. 이 작품에서는 개그 캐릭터입니다. 네. 허나웅 평론가님의 역할을 네. 그러면은 있는데요. 앞으로 저에게는 허나웅이라고 하지 말고 누한다라고 불러주세요. 맞아요. 네. 자기를 찰리라고
네. 부르지 말고 나 누한다라고 불러라라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이제 동굴 모임을 하게 되면서 찰리 달튼이 그 얘기를 이제 친구들에게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찰리 달튼이 개그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명문고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 그렇죠. 네, 이 자기들끼리 이제 좀 떠들고 약간 놀다가 우리 기분도 전환할 겸 같이 라틴어 공부나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도 네. 이 찰리 달튼입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라틴어 공부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훈민정음 언어 공부해보는 게 어때?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허위평론가님도 기분 전환도 할 겸 그래, 이번엔 인문학 책이나 읽어볼까? 뭐 그런 캐릭터 아니신가요? 아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뭔가 학구열에 불탄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리처드 캐머룬, 이 학생은 전형적인 모범생이에요. 네, 그렇죠. 뭐 눈치도 빠르고요. 그러니까 현실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인 거죠. 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 좀 이상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눈에 거슬리는 그런 학생이기도 하죠. 친구. 네. 뭔가 선생님이 말하면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가? 그렇죠. 농담마저 받아 적는. 맞아요. 예, 그런 진지한 학생이고요. 그리고 새벽에 죽은 시인의 사회 모임 동굴하러 갈다 할 때, 야, 그 시간에 가면 안 돼. 내일 시험이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렇죠. 그리고 스티븐 믹스가 네. 있는데 이 믹스는 뭐 라틴어를 잘하는 맞아요. 그런 학생으로 그려집니다. 네. 뭐 작품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허위평론가님이 이렇게 대본 준비해 주시잖아요. 네. 여기 보면 존 키팅, 토드 앤더슨은 막 3줄, 4줄로 소개가 돼 있는데 스티븐 믹스는 라틴어를 잘한다.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네. 아쉽게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학생들은 존 키팅 선생이 학창시절에 결성했던 이 죽은 시인의 사회 모임을 다시 결성하는 그런 멤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학교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죽은 시인의 사회 모임 자체를 숲속에 있는 어느 동굴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어떤 학교 시스템에서 이 학생들이 벗어나는 것, 그것을 누가 이렇게 유도했다기보단 가르쳤다던가 생각을 깨우치게 했다던가 하는 게 이제 존 키팅 선생님이었던 거죠. 네. 자, 대학 입시, 특히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기 위한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 학교에 존 키팅 선생이 부임을 하고 다른 교사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데요. 그렇죠. 첫 수업에서부터 교탁에 올라갑니다. 네. 교탁에 올라가서 이 위에 올라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방식이 학생들에게는 뭔가 참신하기도 하지만 올라가서 세상을 보게 될 경우 넓게 조망하고 맨날 앉아있거나 했을 때 아래에 있거나 했을 때 그 시선이 고착되잖아요. 좀 더 넓은 시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탁에 이제 올라가 봐라 라고 학생들에게 요구를 하면 아마 학생들도 그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 결국에 중요한 건 다른 시선이잖아요. 항상 모든 학생들이 이 웰튼에서는 똑같이 아이비리그에 가야 한다는, 대학에 가야 된다는 그런 요청만 있기 때문에 존 키팅 선생님은 그걸 좀 깨주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리고 존 키팅은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이왕이면 오 선장님, 나의 선장님, 맞아요. 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영문으로 하면 오 캡틴, 마이 캡틴. 네. 이 선장님, 나의 선장님은 링컨을 추모하면서 월트 위트먼이 쓴 시의 일부인데요. 이 시 전문을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허위평론가님이 또 준비해 주셨죠. 네. 이 월트 위트먼의 오 선장님, 나의 선장님은 이단북스에서 출간한 작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김천봉 선생이 옮겼습니다. 네. 오 선장님, 나의 선장님, 우리의 무서운 여행은 끝났습니다. 배는 온갖 파괴 견뎌냈고 우리가 찾던 목표도 이루었습니다. 항구는 가깝고 종소리 들립니다. 사람들이 한 몸으로 기뻐하며 눈길 따라 견고한 용골, 굳세고 담대한 배를 지켜봅니다. 그러나 오 심장, 심장이여,
오 뚝뚝 뜯는 붉은 핏방울들이여. 가판 위에 우리 선장님 누워 계십니다. 쓰러져 싸늘한 시신되어. 오 선장님, 나의 선장님, 일어나 저 종소리 들어보세요. 일어나세요. 당신 위에 깃발이 펄럭입니다. 당신 위에 나팔이 울립니다. 당신께 드릴 꽃다발과 리본 장식 화환, 당신 맞으려 해변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당신 이름 부르며 동요하는 군중들, 그들의 간절한 얼굴이 향하는 여기의 선장님, 소중한 아버지, 당신의 머리를 바치는 이 팔에 설마 꿈이겠죠. 가판 위에 쓰러져 싸늘한 시신이 되었다니. 나의 선장님은 대답치 않습니다. 그의 입술도 창백히 고요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내 팔을 못 느낍니다. 그에게는 맥박도 의지도 없습니다. 배는 무사안전하게 닻을 내렸고 마침내 항해는 끝났습니다. 무서운 여행에서 승리한 배가 목적을 이루고 들어옵니다. 기뻐하라, 오 해안들아. 울려라, 오 종들아. 그러나 나는 슬픈 발걸음으로 가판을 걷습니다. 나의 선장님, 쓰러져 싸늘한 시신되어 누워 계시는. 네, 월트 위트먼의 오 선장님, 나의 선장님 전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마치 죽은 신의 사회 모임에서 이 동굴 안에서 시를 읽는 것 같은 네, 닐 페리가 된 기분으로 읽어봤습니다. 그러게요. 허나운 네. 평론가님의 오 라는 감탄사가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참 이 영시에는 네. 이 오 하는 네. 이 감탄사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감정을 훨씬 더 좀 이렇게 북받쳐 오르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요즘 한국 현대시에서는 이 오라는 네. 감탄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어떤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전에는 이 오라는 감탄사가 네. 당연히 이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합했기 때문에 예, 많이 썼겠지만 네. 지금은 이 오라는 네. 표현이 약간 상투어가 예, 됐기 때문에 예, 시인들이 이 표현을 좀 절제하면서 되도록 잘 사용하지 않는 그렇군요. 방식으로 좀 귀결이 된 것 같아요. 이 오 선장님, 나의 선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링컨 대통령을 예, 뜻합니다. 네. 이 월트 위트먼과 링컨 대통령은 동시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알고 계신 대로 네.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4일에 이 암살을 당하죠. 그렇죠. 스필버그 영화 이제 링컨이라는 작품 보면 네, 그 부분도 좀 잘 묘사가 돼 있죠. 네. 월트 위트먼이 링컨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쓴 이 시. 네. 참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싸늘한 시신이 되어. 그렇죠. 라는 예,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이걸 보면 참 죽은 시인의 사회 역시 뭔가 희망적으로만 끝나진 않겠구나. 그렇죠. 예,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허위평론가님이 이 시의 전문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대본 읽으면서 그래서 그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오 캡틴 나의 캡틴이라고 이제 불러달라고 했던 게 네. 결국에는 이 키팅 선생님에 대한 어떤 운명을 암시하는 그런 호칭이기도 했겠구나라는 것이 좀 인식이 되더라고요. 네. 예. 또 동시에 이 싸늘한 시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를 따르던 누군가의 네. 예, 운명이기도 하겠구나. 그렇죠. 예, 그런 또 예감을 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링컨도 그렇고 존 키팅 선생님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힘든 여건에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을 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좀 저항들이 있었던 셈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이 시가 또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존 키팅 선생이 30대 초반인데 네. 저는 영화를 먼저 봐서 그런지 근데 너무 네.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저는 존 키팅 선생이 그때 한 그래서 40은 넘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 예. 저보다 어린 예. 그 선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영화에서 이제 존 키팅을 연기한 로빈 윌리엄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로빈 윌리엄스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죠. 크게는 영화에서 봤을 때 하나는 코믹한 배우.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이상적인 선생님. 네. 왜냐하면 굿윌 헌팅에서도 그렇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맷 데이먼을 대하는 그 그렇죠. 태도 말이죠. 근데 그 로빈 윌리엄스의 얼굴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굉장히 온화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아무래도 코믹한 연기가 주는 것, 그러니까 남들을 재밌게 만들어주기 위했는데, 그런데 인상에 굉장히 날카롭거나 했을 때 뭔가 남들을 위해서 재미를 주는 그 느낌이 반감될 것 같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코믹한 연기를 하긴 했지만 아마 로빈 윌리엄스의 얼굴에서 많은 감독들은 또 어떤 인자한 그런 선생님의 이미지를 또 봤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로빈 윌리엄스가 여기서 존 키팅 선생을 맡기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존 키팅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하나 있잖아요. 네. 카르페 디엠. 네. 영문으로 하면 seize the day. 네. 한국어로 하면 현재를 즐겨라. 그러니까 이 웃음을 준다는 것은 결국 현재를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로빈 윌리엄스가 존 키팅 역할의 제격이었다라고 이제 피터 웨어 감독은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유머와 네. 또 자유로움을 모두 갖춘 이미지를 연기했던 네. 로빈 윌리엄스가 2014년에 네. 또 유명을 달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빈 윌리엄스도 그렇고 짐 캐리도 그렇고 이렇게 코믹한 연기로 떴던 배우들은요,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함몰되고 매몰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배우들은 또 다른 어떤 연기들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웃음을 주는 이 역할에만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 웃음 뒤에는 이 슬픔이라는 그런 배경도 깔려 있었던 거죠. 네. 자, 키팅 선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네. 이 수업 방식 참 가히 혁명적입니다. 맞아요. 교과서의 첫 부분을 찢으라. 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시학을 배우는 건데 서문에 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글이 있어요. 근데 네. 알려주는 게 되게 계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그래프를 그려놓고 뭐 X축은 뭐 X축과 Y축이 거의 충만하다. 그래서 네. 위대한 뭐 시인이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존 키팅 선생님은 이 쓰레기다. 찢어버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부분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5쪽부터 93쪽 낭독입니다. 키팅은 두꺼운 책 한 권을 들어 보이며 학생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자, 지금 프리차드가 쓴 교과서 21쪽에 머릿말 부분을 펼쳐라. 닐 페리. 시의 이해라는 머릿말 가운데 첫 문단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닐은 앉은 채로 교과서를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시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시의 운율과 음률, 그리고 시어가 함축하고 있는 비유에 대해 미리 충분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두 가지 물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첫째, 시의 소재가 얼마나 예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그 소재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 첫 번째 문제는 시의 완성도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고 나면 어떤 시가 훌륭하고 좋은 시인지 결정짓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다. 키팅 선생은 닐이 읽는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칠판에 색을 칠해가면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가 바이런의 소네트보다 어느 정도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닐에게 읽기를 잠시 중단시키고 학생들에게 짧고 간결한 투로 말했다. 이 책에 실린 시를 읽으면서 이 척도법을 되풀이해서 연습하도록. 이런 방법을 통해 시를 평가하는 능력이 커질수록 여러분들은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시를 읽는 즐거움도 그만큼 좋아질 것이다. 닐의 읽기가 끝나자 키팅은 학생들이 필기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목을 움켜잡고 괴상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으악! 학생들은 깜짝 놀라 키팅을 쳐다보았다. 그는 계속해서 고함을 쳤다. 이건 엉터리야. 완전히 거짓말 투성이라고. 당장 책에서 그 대목을 찢어내라. 푹 찢어버려 어서.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고. 학생들은 깜짝 놀랐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당황했다. 키팅의 괴상한 행동은 계속됐다. 상관없어. 어서 빨리 찢어버려. 어서. 그는 휴지통을 번쩍 치켜들더니 힘찬 걸음으로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학생들이 찢어낸 책장을 버릴 수 있도록 일일이 옆에 멈춰섰다. 닐이 제일 먼저 키팅 선생의 광적인 지시에 따랐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키팅 선생은 휴지통 안에서 몇 차례 껑충껑충 뛰면서 종이들을 꾹꾹 밟아 누르고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마치 축구공을 다루듯 저 멀리 밀어버리며 냅다 소리쳤다. 제군들, 전쟁은 시작됐다. 그래, 전쟁 말이야. 지금 여러분 각자의 영혼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따위 호이폴로이드를 해대는 고리타분한 말을 외우기나 하고 앉아있으면 열매도 못 맺고 그대로 썩어 죽어가는 과일나무가 되고 말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주체적인 인간으로 당당히 승리해야 한다.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한다. 여러분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학교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라고 내게 맡긴 것들을 몽땅 가르쳐줄 수 있다. 아이비리그로 진학할 수 있는 온갖 학습 비법들을 말이다. 그렇지만 나는 아이비리그 진학보다 참된 교육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이비리그 진학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자신있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키팅은 교실 뒤쪽으로 가서 갑자기 두 손바닥으로 벽을 탁탁탁 내리쳤다. 그 소리는 마치 드럼 소리처럼 교실 안에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모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키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나지막히 말하기 시작했다. 좋아, 이제 결론을 내리자. 시를 읽는다는 건 다른 이유가 없다. 그 사람이 인류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인류야말로 열정의 집합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의학, 법률, 금융 이런 것들은 모두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시, 낭만, 사랑, 아름다움이 세상에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삶의 양식 말이다. 잠시 후 키팅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학생들의 눈동자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 소리 없이 구르고 있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에게 한편의 시는 과연 무엇일까? 저도 고등학교 시절이 기억나지만 네. 교과서를 찢는다?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쵸. 네, 일이었어요. 찢는 경우가 있긴 하죠. 책거리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이제 끝나고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대학 합격한다는 소식 정하고 책부터 던지고 책부터 찢었어요. 맞아요. 예, 교과서나 학습지 같은 거. 그런데 아예 그냥 수업도 하기 전에 공부도 하기 전에 중요한 서문을 찢어버린다? 아마 학생들도 굉장히 놀랐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학생들 나름대로 거기에 소심한 반항을 하는 게 네. 그 교과서 표지에 네. 국어라는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 글자를 바꾸는 거잖아요. 뭐, 굴러. 그렇죠. 아니 굴머 막 이런 식으로 네. 바꾸는 맞아요. 반항을 하기도 했죠. 네. 그거 재밌었는데. 맞아요. 허남 평론가님도 네. 해보셨나요? 그런 거 많이 했죠. 네. 네. 그런 거 하면서 그쵸. 그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 일종의 좀 작은 어떤 그 그쵸. 시스템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키팅 선생은 그걸 좀 급진화시켜서 맞아요. 아예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있는 얘기가 잘못됐음을 네. 역설합니다. 시는 분석적으로 중요도와 완성도를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양식으로서 네. 느끼는 것이다. 그렇죠. 임을 학생들에게 설파합니다. 맞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 막 시험 볼 때 지금도 아마 그렇겠지만 뭐 이 지문에서 붉게 타고 있는 저 산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보기 1.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를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시라는 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허나웅 평론가님은 문학의 객관식 시험, 특히 시의 의미를 묻는 네. 그런 답변 좀 잘 하셨습니까? 저는 국어, 그러니까 국영수 되게 중요했는데, 저는 국영수 점수가 꽤 괜찮았어요. 오. 그리고, 지금 하나 자랑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시 100일장 같은 거 있잖아요. 전국에서 하는 거. 나가가지고 그래서 동상인가 받아서 텔레비에서 인터뷰하기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당시에는 굉장히 총명한 그리고 시의 미래를 짊어진 그런 시인, 어린 시인이었거든요. 우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월트 위트먼의 오 선장님, 나이 선장님도 멋지게 읽어주셨는데요. 네. 쓰지 않고 이제 낭독하는. 네. 저는 돌이켜보면
그런 시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네. 늘 좀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네, 이해되네요. 네. 허위평론가님 같은 그 분들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을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의 정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이 해석이 맞는 것이 하고 분명히 이렇게 딱 체크를 했는데 그쵸. 정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네. 좀 난감했던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내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좀 강하게 들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재능을 학교에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그 재능들을 사실은 싹을 밟았던 거네요.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인간으로 여러분이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학생들에게 여러분에게 한편의 시는 과연 무엇이 될까라는 질문으로서 이 인상적인 이 수업을 마무리를 합니다. 와. 그러면 문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제가 그런 거잖아요. 뭐 이 시에서 말하는 뭐를 뭐 외워라 이게 아니라 자신의 시를 한 편씩 써와라. 라고 하면 그게 힘들지라도 막 쓰게 되면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자기의 또 능력도 거기서 또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었던 거죠. 이 키팅 선생의 수업에 대해서 허나운 평론가님이 이 극찬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허나운 평론가님이나 저나 작품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감상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석적으로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저는 고민이 저희 이제 문체에 대한 고민인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저는 글을 잘 쓰거나 이건 아니라서 어떻게든 좀 코믹하게 쓰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얼마나 독자들에게 닿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제 문체 어떻게든 재밌게 해주기 위한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딱딱한 것들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그 분석적이고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그 분석이라는 것이 정해진 정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주는 분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작업도 좀 사실은 필요한데 학교 교육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정해놓고 가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 이 영화를 봤을 때 정말 감동의 도가니에 휩싸였거든요. 도가니탕. 그래. 문학이란 건 이렇게 느껴야지.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좀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문학은 1차적으로 느끼는 게 맞습니다. 전 거기엔 절대적으로 동감해요. 근데 그 느낌을 자기 안으로만 그냥 간직하면 그건 자족적인 게 돼버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자기의 느낌을 해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키팅 선생이 찢어버리라고 했던 이 프리차드 박사의 이런 방법론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건 제가 또 학교에서 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그것도 되게 재밌겠네요. 허위평론가님이 이 책을 읽고 다음 이번 주 이제 수업을 가실 때 학생들 앞에서 교탁위로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학생들에게 모두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책상 위로 올라와! 라고 하면 그것도 재밌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자체 세상을 다르게 봐야 하고 자기만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건 절대적인 전제예요. 그렇죠. 그거에 모두 동일하는데 문제는 수업을 할 때 그것만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역시 또 현장에 있는 선생님의 말씀.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문제야. 무조건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암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학사나 영화사에 대한 지식 없이 작품을 볼 때 그것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경우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이 이제 만약 이게 시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가 갖는 어떤 의미,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알고 이제 접근을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할 때는 거기에는 뭐 암기도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다만 키팅 선생이 지금 이 웰튼 아카데미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워낙 이 당시에 그리고 웰튼 아카데미가 학생들에게 전혀 생각의 틈을 주지 않는 맞아요.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키팅 선생의 외침이 또 의미가 남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키팅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 방침을 떠나가지고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그 수업 시간만은 해방구 역할을 좀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가르치는 것에도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 하나를 존 키팅 선생님이 또 해방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키팅 선생의 이 가르침에 감화된 아이들이 키팅 선생이 또 웰튼 아카데미 졸업생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졸업 앨범을 막 들춰봐요. 맞아요. 그러면서 키팅 선생이 사진이구나 막 이렇게 좋아라 하고 네. 또 거기에 적혀있는 한 문구를 발견하는데 네. 그게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지 키팅 선생에게 물어보고 이게 학교 주변의 동굴에서 가졌던 비밀 시 낭독회 모임이구나 그렇죠.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존 키팅이 우수한 학생이었다는 거는 학교 성적이 좋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 때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가능성들을 시험해 본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부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알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또 존 키팅 선생님이 되게 뛰어난 학생이었다라고 한번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이 달튼, 닐, 캐머런, 피츠, 낙스, 토드, 믹스가 다시 만들기로 하는데요. 네. 이들은 이 예전에 키팅 선생이 갔던 그 동굴에서 자기들이 지은 시, 또 죽은 시인들의 시를 읊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근데 이 죽은 시인의 사회의 준회원과 정회원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간단하죠. 살아있으면 준회원이고 죽게 되면 이제 정회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모든 시인들은 죽은 시인의 사회의 정회원인 거고요. 맞아요. 여기에서 시를 낭독하는 학생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 계속 준회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죽은 시인이라는 건 이렇게 허나운 평론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뜻이었는데 네. 이게 한국 제목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번역이 되면서 그래 지금 우리의 교육은 모두 죽은 시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야. 공장식 시스템이야? 네. 이런 비판의식을 네. 또 갖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키팅 선생이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까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입니다. 이 까르페 디엠을 허나운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세요? 사실 여기 이제 소개되는 거에 의하면 결국에 인간이란 죽기 때문에 네.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키팅 선생님이 말하는 교육 방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 학교의 학생들의 현재라는 것은 모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 다 활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시기도 하잖아요. 네. 너무나 그 가능성들이 차단되게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종의 길잡이로서 현재를 즐겨라라는 것을 좀 제시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이 까르페 디엠의 해석이 참 방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맞아요. 이 까르페 디엠을 전유합니다. 저는 이 학생 수를 이렇게 많이 하게 한 것도 결국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더 많은 주요한 인물들을 가져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예컨대 이 닐은 연극 오디션을 보러 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이 무대 앞에 서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 까르페 디엠을 실천한 거고요. 그렇죠. 이 낙스는 크리스라는 여학생에게 반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까르페 디엠을 또 실행을 하고 네. 그리고 달튼은 죽은 시인의 사회 명의로 학교 신문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웰튼 아카데미를 남녀공학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혹시 허위평론가님 이제 학창 시절에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건 없고요. 다만 남자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네. 그런 소문은 계속 떠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인가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바로 옆에 네.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여자 고등학교와 우리 학교가 합쳐진다. 합쳐진다. 근데 제가 좀 예전 선배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소문이 뭐 몇십 년 전에도 계속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항상 그 나이대 학생들이 갖는 생각 로망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있는 거죠. 네. 뭐 허나운 평론가님은 그런 경우가 좀 있으셨나요? 저희가요.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니까 와,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지? 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얘기한 것처럼 자율학습도 없고 보충 수업도 없고 또 뭐가 있었냐면 두발 자유화였어요, 저희는. 지금도 한창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두발 자유화. 네. 와. 네, 두발 됐군요. 자유화인데 약간의 규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눈썹을 넘지 않는다. 귀를 넘지 않는다. 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학생들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전단을 만들어서 축제 기간 때 그걸 뿌린 거예요. 학생들이 막 와 환호 지르고 막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얼마가는 정말로 좀 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저 같은 경우는 핑클 파마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되게 낭만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걸 했다는 말이야? 그걸 주도했던 애들이 누구였지? 와 대단하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달튼 얘기를 하면서 그치 이런 학생들도 있었지 라는 또 이렇게 좀 기억을 환기하게 되네요. 네. 근데 이게 웰튼 아카데미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학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장이 이 달튼을 심하게 체벌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장 입장에서는 정말 그 권위,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잖아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날 밤 키팅 선생이 이 달튼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했는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227쪽부터 228쪽입니다. 그날 밤 키팅 선생은 예고도 없이 기숙사로 달튼을 찾아왔다. 그때 죽은 시인의 사회 회원들은 동굴 모임에 가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달튼이 친구들과 함께 방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키팅 선생이 그를 불렀다. 달튼, 나 좀 보자. 네, 선생님. 달튼은 키팅 선생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연극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엄했다.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 편인가요? 달튼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선생님이 까르페디엠이나 삶의 정수를 끝까지 맛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랬지.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죠? 그것과는 달라. 어째서요?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자기 멋대로 고집을 피우라는 말이 아니었어. 사람에겐 용기가 필요한 때도 있어야 하지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슬기로운 사람은 그때를 구별해서 행동하지. 그렇지만 저는... 달튼은 더듬거렸다. 키팅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차분히 말했다.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도 용기 있는 행동도 아니야, 달튼. 웰튼 아카데미에는 다른 학교보다 많은 혜택이 있지 않니?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이야. 달튼은 혜택이라는 말에 은근히 짜증이 났다. 갑자기 키팅 선생이 속물처럼 느껴졌다. 그래요? 어떤 혜택 말씀이시죠? 이를테면 다른 건 그렇더라도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말이야. 안 그래? 그건 그래요, 선생님. 달튼은 웃었다. 키팅 선생의 얼굴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키팅은 복도 끝에 엉거주춤 서 있는 죽은 시인의 사회 회원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큰 뜻을 품어라. 네. 모두들 씩씩하게 대답했다. 키팅은 활짝 웃으며 기숙사를 떠났다. 자, 달튼과 키팅이 까르페디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까르페디엠에 대해서 달튼은 나름대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남녀공학을 실시해보자라는 주장을 좀 유머스럽게 펼쳤던 것인데 그쵸. 키팅은 거기에 대해서 그건 용기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의 고집이었다라고 일깨워줍니다. 아마 키팅 선생 입장에서는 쟤 저러다 이 학교가 너무나 엄격해서 쟤를 퇴학시키게 된다면 그것이
이 학생의 미래를 또 차단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키팅 선생에 대한 좀 재평가를 하게 됐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지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네. 키팅 선생이 저는 좀 좋게 보였거든요. 네네. 그건 로빈 윌리엄스가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의 영향일 수도 있고 네네. 또 제가 중학교 시절에 봤기 때문에 선생에 대한 환상을 품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네. 소설을 통해서 키팅 선생을 다시 보니까 이 사람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구나라는 예, 그런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예, 허남 평론가님이 어떤 부분에서 제가 키팅 선생을 재평가했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예. 달튼에게 그런 거잖아요. 지혜롭게 행동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그 키팅 선생님의 교육법 같은 게 굉장히 이상적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그 웰튼의 교육 방침에서 보면 너무나 전위적이라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학교의 방침과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낭독한 부분 보면 본인에게 해도 되는 거. 왜냐하면 존 키팅 같은 선생이 오랫동안 한다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쫓겨나잖아요. 네. 이게 오히려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말이 아니었을까 해가지고 한번 예상을 해봤던 거죠.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까르페 디엠이 그러니까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이고 그건 삶의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최대치를 그쵸. 스스로 발명해보란 얘기잖아요. 네. 전 그걸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실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키팅은 그 까르페 디엠을 굉장히 체제 안에서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하라라고 그쵸.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학생들에게 이걸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네. 실제 수업에서는 너희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너희들의 삶은 너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뒤에 가서는 다시 그러면 안 돼. 퇴학당하면 안 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 키팅 선생이 여기 출신이잖아요. 네. 아마 그 당시에 키팅 선생님과 친구들도 분명히 이런 식의 어떤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역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어떤 교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키팅 선생이 얘기하는 까르페 디엠은 혁명적인 이 생각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체제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한 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 전제가 분명하게 깔려 있는 그런 뉘앙스를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풍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적인 존재군요. 아니 자기 모순이라기보다는 키팅 선생의 어떤 한계가 이 지점에서 저는 좀 엿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키팅 선생이 또 아주 완벽한 교육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이 닐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부분 이제 연극하고 아버지와의 이제 관계에 대한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닐이 연극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반대가 극심해서 너무 심하죠. 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키팅 선생을 찾아오잖아요. 네. 근데 키팅 선생이 어떤 답안을 내려주죠? 뭐 아버지를 좀 설득해봐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죠? 뭐 보통 할 수 있는 표준적인 그런 충고인 거죠. 그러니까 키팅 선생의 조언이 교장도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방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찾아온 학생한테 맞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허락을 구한 다음에 아버지를 충분히 설득한 다음에 네가 그런 연극 오디션을 봐야 한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까르페 디엠을 설파하고 또 교탁 위에 올라가서 너희들만의 세상을 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한 키팅 선생이 할 얘기는 전 아니었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존 키팅 선생님은 그래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계 상황이 이제 온 거를 드러내는 대목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거 허위평론가님이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키팅 선생이 생각보다
좀 허점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네. 를 소설을 통해서 좀 재발견하게 된 독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허위평론가님께 드리고 싶네요. 허위평론가님도 강단에 서는 입장에서 네. 어떤 식으로 지금의 이 시스템 안에서의 변화를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계신가요? 제가 무슨 교육부 장관 입후보한 것도 아니고요. 네. 어서 말씀하세요.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대학은 네. 고등학교보다는 수업의 방식이 훨씬 자율적이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허위평론가님과 일화 중에 하나가 허위평론가님이 새 학기를 들어갈 때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좀 흥미롭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슬쩍 거기다가 한 발을 걸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와 대학의 평가 방식이 네. 다르기 때문인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어쨌든 입시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이라는 시험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학생들을 좀 자유롭게 가르치고 싶은 선생들도 수능이라는 시스템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학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 학점의 평가 방식을 강사가 나름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수업 방식도 그리고 평가도 좀 자율적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의 존 키팅 선생님 말씀이셨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 예, 네. 시스템의 이 존재가 얼마나 지대한지를 예, 이제 또 실감하게 되는 것인데요. 키팅 선생이 이 소설에서는 또 정말 희한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선생이 이래도 되나 하는 일까지 벌여요. 어떤 거였죠? 쪽지 시험을 볼 때 네.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이상한 시험 방식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보면서 되게 키득거리면서 이제 봤던 네. 묘사이기도 한데, 시험을 볼 때 스크린에 야한 사진 막 띄워놓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시험을 보게 하는데 아마 집중력 테스트 같은 거였던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이 그 나이 때 너무나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시험에 되게들 집중을 못해요. 시험을 보다가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시험의 어떤 방식을 취한다는 건 네. 키팅 선생이 전혀 여기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도 해요. 이게 저는 항상 한계를 느낀 게, 영화에 있던 걸 이제 소설로 옮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영화에 나오지 않았던 묘사로 훨씬 더 그 선생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온 묘사잖아요. 영화에는 없는데. 예, 아마 그러면서 생긴 일종의 그런 좀 한계가 아니었을까. 예,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키팅 선생이 학생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자라는 동물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아주 몹쓸 존재란다. 그 페이지는 찢도록 하죠. 네. 네. 멋진데요? 네. 네. 잘했죠. 그러니까 이 죽은 시인의 사회가 교육 소설로 계속 필독서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쵸. 이게 좀 비판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좀 독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좀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는 이게 전제가 있었던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또 아까 낙스가 이 크리스라는 여학생을 좋아해서 그녀를 향해 까르페디엠을 실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방식도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죠. 청소년 소설인데 그 묘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좀 놀라웠죠. 네. 그러니까 키팅 선생이 까르페디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만 해놓고 그렇죠. 그 의미에 대해 별로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특히나 젠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으로 오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클라인바움이라는 작가 이름만 보고 그 묘사를 보고 남자 작가인지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남성 작가는 아니죠. 예, 클라인바움은 이 남편과 세 자녀가 그쵸. 있다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 저자 소개에서 아까 또 소개를 해드렸죠. 이 작가가 1950년대라는 시대 상황, 그 당시의 젠더 감수성을 키팅 선생의 일례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기보다는 별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작가 스스로에게
없던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의심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나이 때 뭐 남학생들에게는 뭐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다 이런 편견으로 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선 묘사를 가져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에 대해서 네. 특히 키팅 선생에 대해서 저희가 참 많은 좀 비판을 한 것 같아 약간 송구스럽기도 하네요. 네, 송구스럽다는 거 뭐 제가 한번 전할 수 있으면 작가님에게 전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이 책을 소개하기로 결정하고 읽으면서 네. 예, 단톡방에서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분명히 읽으시는 이제 독자분들이 생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드리는 게 일종의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청소년들이 읽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청소년을 위한 소설을 추천해 달라라는 이 댓글이 있었고 네. 또 마침 죽은 시인의 사회에도 같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번 책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이 곰곰 생각해 보면 네. 청소년 권장 소설과 청소년이 읽고 싶은 소설은 실제로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청소년들은 영상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세대잖아요. 특히나 영화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좀 권장해줄 만한 그 영화의 목록을 맞춰보면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요. 물론 이제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되는데 몰래 보는 영화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건 제외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문학에 비해서 영화 쪽이 오히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바라는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을 좀 더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사실 한국 영화는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할리우드 영화는 굉장히 그런 영화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문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상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도 한번 좀 생각이 좀 미치기도 해요. 네. 저는 청소년 권장 소설의 목록을 굳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에 사실은 서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사드의 소설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좋은 소설은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좋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청소년 권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른바 쉬운 언어로 또 그들의 환경을 다루고 있는 것만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든 어른들의 편견이 작용한 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그런 좀 가이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나 청소년은 이제 어른의 시기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의 진실을 어느 정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얘기하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 때 어땠나를 생각해봤어요. 저희 때 유행이 그 김용 있잖아요. 네, 사조 영웅문이나 뭐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많이 압수해 갔어요. 예, 그러면서 이런 책 읽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현장에 있는 학생이 원하는 것과 또 선생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일방적으로 재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교사들의 수준이 실은 그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조 영웅전, 그 영웅문이라는 소설이 그냥 그저 그런 무협지에 불과하다. 이거 시간 낭비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실은 그렇지 않죠. 맞아요. 미국 대학에서는 김용의 작품들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편견이라는 것이 또 교사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죽은 시인의 사회 한 줄 평 해볼까요? 허나은 평론가님 어떤 한 줄 평 준비하셨습니까? 존 키팅 선생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좀 잡았거든요. 네. 저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존 키팅 선생님하고 비슷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아예 뭐 수업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 고3 때 서태지가 그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열광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그 한 시간을 할애해서 왜 서태지가 지금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수업을 안 하고 서태지한 얘기로 한 시간을 한 거예요.
근데 후에 제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 그 선생님을 거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선생님을 안 하고 계셨어요. 이게 아마 이제 그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그 반발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응도 못 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의 키팅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응을 못 한다면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줄평을 좀 정해봤습니다. 허위평론가님의 한 줄평 들어봐야 되겠죠? 예, 제가 준비한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키팅 선장의 빛 그리고 짙은 그림자. 네. 저 한 줄평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네,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저는 이 죽은 시인의 사회, 특히 소설로 네. 이 작품을 보면서 키팅 선생이 어리숙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30대 초반, 물론 다른 학교에 있다가 왔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초보 교사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은 저 하늘 위에 있는데 실제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어떤 지상에서의 아주 한정된 부분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학생들에게 물론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있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전할 땐 자기가 책임을 또 져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키팅 선생이 제 생각에는 그 책임을 잘 지지 않았다 라고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자기를 선장님, 나의 선장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선장은 떠나버렸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배가 침몰할 때 끝까지 그렇죠. 지켜주는 사람이죠.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키팅 선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선장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그 책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키팅 선생이 이 플라톤 철학의 선지자처럼 본인을 막 표상해요. 내가 깬 사람이고 너희들에게 그런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리라 라는 인상이 강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서 짙은 그림자라는 말을 달아봤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선생님에 대해서 이상화하는 것 같아요. 결국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 선생님들도 실수를 하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건데 선생님에게 너무 완벽하다는 상을 부여를 해버리니까 훨씬 더 우리가 이 요구하는 바가 커지고 그래서 더 많이 실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좀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낭만서점 164회 죽은 시인의 사회는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학교라는 배경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작품을 저희가 선정해 보았거든요. 무슨 작품일까요? 낭만서점 165회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네, 다음 시간까지 그럼 책 많이 읽으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안녕히 계세요.